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5년 국가직 9급 환경공학개론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환경공학개론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환경직에서 화학도 그렇고 이번 국가직 시험이 오랜만에 이제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경력직으로 대부분 치러졌었죠. 자, 그런데 이번 기출의 전반적인 이제 환경공학개론에서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좀 쉬운 편에 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기출, 그러니까 지방직에서 나왔던 기출의 문제들의 유형이 거의 그대로 이번 국가직 시험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그다음에 지방직 기출을 좀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 프리를 한번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이제 공부를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방직도 남아 있고 이 유사한 문제가 저희 그 앞에 이론이나 단원별 문제풀이 쪽에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제가 화면에 같이 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땡이네 이거 답이 이거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유형이 좀 더 상세하고 좀 자세한 내용들은 기본 이론과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찾아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뒤에 같이 좀 첨부를 해놨어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상 오염물질 제거에 적합한 처리 설비는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기상이라는 말을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쓰진 않았죠. 뭐 기체, 그다음에 가스 이런 말 좀 썼었는데, 이 가스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자성물질과 가스성물질을 어떻게 이제 제거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냥 종류를 알고 있으면 가능한 문제긴 한데 사실 이게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근데 가장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주면 좀 더 완벽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흡수, 뭐 흡착 이게 이제 사실 세정에 대한 개념이죠. 세정 집진 장치가 기체도 되고 가스도 되고 입자성물질도 제거했고 이건데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입자성물질만 제거하는 그런 처리 설비였어요. 사이클론 원심력이고 여과 백필터죠. 그 필터.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은 이제 가라앉는 거. 지가 그냥 무거워가지고 이제 가라앉는 그러한 집진장치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문제도 굉장히 되게 제가 강조했었던 그러한 키워드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가 보여요? 가우시안이 보이지. 그럼 바로 원추형이 나와줘야 돼, 이게. 그래서 보기가 너무 뻔하게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설명 연기 확산 모형인데 뭐 중립이라는 거 이제 그 하나의 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쭉 써 있는데 가우시안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답이 이제 원추형이 이제 되겠고, 근데 요거 문제 같은 경우에 요것만 알고 그냥 띡 하고 넘어가면 되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지. 그래서 부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형태, 환경감률이 이제 이 건조단일 감률과 반대의 어떤 그 곡선, 직선으로 가죠, 기울기가. 그래서 안정한 역전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가는 거예요. 역전인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그냥 확산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연기 모양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최대 착지 거리가 크다, 멀리까지 간다는 얘기. 이렇게까지. 왜? 이게 내려오지 않아. 그냥 안정층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원추형인데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에 그 중립의 어떤 기울기가 비슷한 기울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원추예요. 그 종을 거꾸로,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뉘어 놓은 거지. 그다음에 중립. 그다음에 뭐 수평 이동의 크기 때문에 뭐 멀리까지 나가고 지표면 가까이는 오염의 영향이 뭐 거의 없다 되어 있는데 이 원추형에서 중립이랑 가우시안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환상형은 이제 불안정, 과단열일 때 나오는 건데요. 더 누웠죠? 더 그냥 확 누워버렸어요, 이게. 누운 게 아니지, 앞으로 고개를 숙여버렸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불안정하다 그랬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오래 서 있지도 못해, 이거는. 근데 이렇게 뒤로 누워있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누워있을 수도 있지.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세가 불안정하다 이거지. 그 마이클 잭슨인가? 그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장치를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춤 같은 게 있는데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층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상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메리 물질의 생분해 안정화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도 이게 딱 순서만 그냥 바로 가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얘를 그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들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메탄 생성, 산 생성, 호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호기성이 먼저죠. 왜 그래요? 이게 매립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의 그 호기성 상태를 유지를 하고는 그 다음에 혐기성으로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요. 바뀌면서 자 뭐가 먼저 나오냐? 산이 먼저 생성됐다가 그 다음에 메탄으로 가는 이 세 나, 가의 형태로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혐기성 분해에서 유기물이 들어오면 그쵸? 얘가 산이 됐다가 이제 여기에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혐기성 분해가 이제 들어간다고 했어요. CO2랑 뭐 CH4 뭐 이런 애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탄소가. 그쵸? 그래서 간데 이게 우리는 세 가지로 하지 않고 보통 한 네 단계에 걸쳐서 여기를 설명을 합니다. 가가 정답이 되겠고요. 매립가스의 생성 4단계라고 해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호기성 단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기물이 이제 매립이 된 거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간 산소 요것 때문에 호기성 단계가 이제 잠깐 있다 이거예요. 친산소성 단계로서 폐기물 내에 수분이 많은 경우에는 반응이 가속화되고 용존산소가 쉽게 고갈되고 2단계 반응이 빨리 도달한다. O2가 소모되고 CO2 발생 시작되고 N2는 이제 서서히 소모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통성 혐기성인데 우리가 호기성 하다가 자 그만 이제 혐기성이야가 아니죠. 이게 이제 변화하는 중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성 혐기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혐기성이긴 하지만 메탄은 생성되지는 않아. 아직은 분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호기성에서 혐기성으로 이제 가는 중간이라고 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이 생성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는 산 생성 단계죠. 그 단계가 여기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혐기성 단계예요. 이제 천천히 DO가 떨어지는 거야. 산소가 이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드디어 이제 0이 됐어. 근데 0이 되자마자 메탄이 나오냐? 또 그건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반응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3단계 혐기성 단계는 이제 혐기성이 돼가지고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천천히 나오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되겠고 자. 우리가 안정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4단계가 그 혐기성 안정화 단계죠. 그러면 메탄의 발생량이 점점 증가를 하는 요 단계가 지금 3단계였으면은 4단계 안정화 단계는 일정한 양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요 단계가 이제 4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메탄은 뭐 한 55 정도, 그다음에 CO2는 뭐 한 40 정도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N2와 O2는 초기 1단계에서 이게 없어져. 다 쭉 줄어들죠. 그러면서 산이 수소가 이렇게 나오다가 메탄 CO2가 CO2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메탄이 슬 나오다가 일정히 이렇게 단계가 3단계 4단계 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프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소각로는 되어 있어요. 요거도, 자, 소각로의 형태가 우리가 크게 보면은, 한 4, 5개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되게 감사하게도, 모래를 띄운 후, 열을 가한다라는 기가 막힌 힌트가 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게 내용은, 사실 요 내용 자체는 쉬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폐기물에서도 이제 그 약간 좀 들어간 처리하는 기술이니까 좀 들어간 내용이긴 한데 이러한 단어가 이러한 힌트가 너무 우리한테는 익숙한 그러한 힌트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저는 이런 힌트가 나와주면은 너무나 사실 익숙한 단어에서 나온 거라 유동상 또 유동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 다단로 그 다음에 유동상 화격자 로터리 킬러인데 이게 다 뭐 각각의 특징들이 사실 다르죠. 다단로 같은 경우에 단이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해 가지고 여기가 다 달라 온도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단이 많다. 유동상은 방금 얘기한 모래를 뜨겁게 가해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불태우는 그 형태가 되겠고 화격자는 불판이지. 불판 그 뭐라 그러죠? 캠핑 가면 쓰는 거? 놀아봤어야지 이것도 아는데 캠핑 가면 쓰는 게 있어요. 이게 그 고기 올려놓은 거 그게 이게 화격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이게 뭐 한 3개로 볼까? 뭐 건조, 본 연소 이거 완전 연소 뭐 전 연소 사전에 예비 그다음에 본 연소 후 연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떼굴 굴러가 가지고 이제 불에 타는 그런 형태가 화격자가 되겠습니다. 로터리 킬러는 뭐가 떠오르면 돼요? 뻥튀기 기계가 떠오르면 되지. 돌면서 요 안에서 이제 같이 뒹굴 도는 거예요. 뻥이요 하면은 뻥 터지죠? 그게 돌리잖아. 그런 형태가 로터리 킬러 회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단로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 단을 이제 복수를 연결을 해가지고 각 단마다 온도를 이제 각각에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뭐 수분이 많고 뭐 열량이 적고 하수 슬러지 분유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용융성 있거나 고온에서 분해가 되는 폐기물, 대형 폐기물 이런 것도 좀 어렵다 이거죠. 네, 화격사 쭉 써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되게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 시설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는 소각로의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시켜서 적절히 연소되게 하고 화격자 사이로 공기가 유통되도록 한다 이거죠. 이 열에 쉽게 용융되는 애들은 녹아가지고 아까 그 불판 있죠? 이 불판이 맞나? 여기에 눌러 붙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그래서 안 된다 이거고 수분이 많거나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긴 한다. 체류 시간이 길고요. 교반력이 약해. 이게 뭐 흔들흔들 복동식 뭐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반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로터리 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뻥튀기 하는 거 요즘 뭐 사실 볼 수가 없긴 한데 떼굴떼굴 돌아가다가 뻥이요 하면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불을 가해줘. 그럼 얘가 돌아. 그러면 이 안에 이제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서 소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 회전하면서 중력에 의한 혼합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액상, 고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 점착성이 있어도 계속 돌아가니까 가능하죠. 예열, 혼합 뭐 전철에 필요 없고 큰 것도 그냥 넣어서 들어가 가지고 떼굴떼굴 굴다가 이제 깨지고 불타고 할 수가 있다. 자, 음의 세기의 정배리에 하는 물리량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I는 P의 제곱과 I와 P의 제곱 간의 관계가 있어요. 네, 이게 살짝 좀 이 로그가 들어가는 거라 약간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나중에 뒤에 보면 세기는 결국은 음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세기와 음의 압을 그냥 숫자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 그래서 데시벨, 그러니까 뭐 로그를 씌워가지고 레벨을, 그러니까 데시벨로 이제 바꾼 거죠. 그게 SIL과 SPL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의 세기는 단위 면적을 단시간 동안에 통과하는 음파 에너지량 의미하고요. 음의 세기가 음파의 제곱과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음압의 제곱이죠, 결국은. 자, 음압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 단위를 쓰고 압력이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 세기 이것도 제곱의 와트 단위가 달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념은 같아요. 근데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공식이 달라. 얘는 10이고 얘는 20이에요. 그리고 P0와 I0가 가청 한 개인데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I0와 P0 이것도 충분히 계산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다른 시험에 이걸 한번 나왔기 때문에 계산으로도 준비해 줘야 되게. 그래서 SIR과 SPL과 SIL에서 이 P0와 그다음에 I0에 대한 값 요거 좀 잘 봤으면 좋겠고, 이 둘의 관계가 결국 I와 P 제곱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같은 개념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뭐 너무 더 깊이 들어간 거라 뭐 더 공부하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딱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해수의 물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일단 해수 나오면은 뭐 여러 번 했었죠. 문제 풀 때도 염, 나, 황, MC, 칼 중 해서 홀리세븐 얘네들 어떻게 되냐 요게 좀 중요했는데, 뭐 기체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이거는 온도가 낮으면은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는 헨리의 법칙, 그렇죠? 염분의 농도는 전기 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해수의 음파 전달 속도는 수온의 영향을 받는다. 염분이란 해수 100ml에 녹아 있는 염류의 총량을 의미한다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염분에 대한 뭐 퍼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죠. 그래서 1kg에 들어있는 이라고 해줘야 돼요. 천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35퍼밀. 그래서 질량과 질량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현기성 암모늄 이온 산화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현기성 상태에서 암모늄 이온을 아질산 이온과 그다음에 그 질소로 아질산 이온에서 질소로 이제 날라가게 하는 그러한 공정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바른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올바른 내용으로 한번 보면은 현기성 암모늄 이온 산화 공정은 현기성 상태에서 암모늄과 아질산, 암모늄이 얘고 이게 아질산이죠.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N2로 날아가게 하는 현기성 미생물 반응입니다. 그리고 전자 공여체가 뭐냐?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산화가 됐죠? 그래서 질소가 됐어요. 왜? 산화라는 거는 산소와 결합하거나 수소를 내보내거나 전자를 방출하거나인데, 수소가 어디로 갔어 이게? 암모늄 이온이 수소가 날아가 버렸지. N2가 됐으니까. 그래서 전자 공여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산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전자 수용체는 아질산 이온인데 이게 환원이 되면서 질소 이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전자를 얘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수용체와 전자 공여체가 암모늄, 그 다음에 수용체가 아질산 이온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바르게 고쳐보면은 기존 질산 탈질화 공정보다는 산소 소모량이 적고요. 그 다음에 최적 운전 조건 자체가 이제 중온 30에서 40도씨 조건. 그다음에 메탄올 같은 외부 탄소원은 이제 필요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COD예요. 이게 참 왜 자꾸 COD를 시험에 내는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론할 때 COD에 대한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동안에 기출에서도 법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COD를 좀 물어보는 문제가 몇 번 나와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좀 준비하긴 했는데 또 요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근데 약간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일단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건데 1번과 2번의 보기가 한 방에 답이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왜? 염소이온이 황산은이거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일루고 이게 와야 돼, 둘이. 이것도 아니고 아니야. 1번, 2번 답이 될 수 없어요. 서로 바뀌었어 이게. 그 다음에 염소이온 농도가 2000 이상이다 하면은
이 곤란하다 그랬지. 염소 이온의 방해가 우려돼 가지고 뭘 넣는다고 했는데 염소 이온이 많은 걸 갖다가 실험을 하겠다고 하면 3번에 대한 보기가 이거는 사실 그냥 보기만 잘 읽어봐도 그러니까 독해만 좀 한국말을 독해만 좀 잘해도 1번, 2번, 3번에 대한 개념에서 3번을 바로 답이 아닌 걸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염소 이온이 방해가 돼가지고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염소 이온 높은 것도 시험이 가능하냐? 이거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알칼리성 과망산 칼륨에 의한 COD 분석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성에서는 안 돼요. 이거 좀 큰 그 뭐라 그러지? 큰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곤란해. 1번, 2번, 3번 틀렸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1번, 2번, 3번이 틀리니까 4번이 정답이네를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리고 25% 이내여야 한다. 이거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자, 아질산염의 방해가 우려가 된다. 하면 설파민산이고요. 염소이온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황산은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성에서는 안 돼. 근데 알칼리성이 과망산 칼륨법이 이 해수의 염소의 이온의 농도가 높을 때 그때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25도씨에서 pH 9.0인 물속에 존재하는 암모늄과 NH3의 비율은 돼 있어요. 이 문제가 난이도가 좀 여기서는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 일단 이 반응 자체가 되게 중요한 반응이죠. 암모니아와 H2O가 만나서 이게 평형에 사실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이제 되죠. 이때 화학 평형 상수 K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합니까? 반응물과 생성물로 나뉘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뭘 구하래? NH3와 NH4 플러스 얘를 구하라지. 이거 구하는 거지. 근데 pH가 얼마예요? pH가 9네. 그러면은 pH가 9는 pOH는 얼마? 5지. 그렇죠? 그럼 pH가 5니까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야지 이게. OH-이온의 물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을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이 K가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나왔는데 여기 잘 봐야 돼요. A야. 근데 얘는 무슨 상수라고 해야 됩니까? 염기해리 상수예요. 왜? OH-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KB라고 해줘야 되지. 그러면 KB 값을 주어졌어요? 아니야. 뭘 주어졌어요? KA를 주어졌어요. 그래서 KA와 KB를 곱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이게 있었죠 우리가. 이게 KW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KA가 뭡니까?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지. 그럼 KB가 나오죠 얼마인지. 이 KB가 얼마냐면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나와 이거. 그래야지 얘네 둘을 곱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거든. 그럼 이때 KB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근데 이 숫자도 항상 많이 나왔던 숫자예요. 이게 뭐 만약에 너무 뭐 터무니없는 값을 갖다가 실제 이 반응에 대한 K 값이 있을 텐데 이 온도에서 그걸 갖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동안 뭐 풀던 K랑 좀 다르네 하면은 뭐지 하고 볼 그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이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요거를 1.8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비율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1.8이 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기에 5.6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거나 뭐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KA와 KB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데 딱 거기 그렇죠?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우리가 KA 값으로 주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둘이 곱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오는 것만 알면 잘 풀 수 있겠죠? 그래서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기체 연료인 프로판에서 1세제곱미터를 공기 2.0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실제 공기량은 돼 있어요. 이게 너 보면은 이제 0.2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기 중에 산소가 20%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C 3개, H가 8개이기 때문에 이 산소랑 반응하는 요 내용이 반응식만 세우면 되겠죠. 여기가 3개고 여기가 4가 돼요. 그 다음에 산소가 5가 됩니다. 그럼 얘가 1일 때 이건 얼마 필요해요? 5가 필요하지. 이게 뭐예요? 이론 산소량이야. 그럼 이론 공기량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0.2를 나눠줘야 되죠. 왜? 20%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25만큼이 뭐 세제곱미터로 보면 이론 공기량이 돼요. 근데 실제 공기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5에다 뭘 곱하면 돼요? 거행 공기비 2.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은 과잉 공기량은 사실 이제 25가 되는 거고요. 둘을 더하면은 실제 공기량이 되는 건데 여기 뭐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거 한 방에 그냥 m 곱하기 a0 해도 똑같이 나오니까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잉 공기량이 이만큼이라는 알고 가야 돼. 이게 뭐 실제 공기량만 물어보지 않고 또 다른 걸 물어볼 수 있죠. 자, BOD가 200이고요. 폐수가 1000이에요. BOD 용적부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폭기조의 용적을 구해라. 그러면 BOD 용적부하 같은 경우에는 자, 부피 단위를 잘 봐야 돼. 단위가 세제곱미터고 위에는 킬로그램일 거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데이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단위로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돼? 유량 곱하기 BOD 그 다음에 폭기조의 부피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지. 근데 이 단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냐? 얘가 지금 0.5죠? 0.5의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데이가 됩니다. 유량이 얼마예요? 1000이죠? 그 다음에 BOD가 얼마냐? 200이에요. 그러면은 10의 6승 밀리그램 1kg 10의 3승 리터 얘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밑에 뭐가 나와야 돼요? 부피가 나와야지. 이거를 안 하면은 이 단위로 안 떨어져요. 그쵸? 세제곱미터 데이 밀리그램 퍼 리터이기 때문에 해서 요거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FMB 같은 경우에는 단위 환산을 사실 안 해도 어차피 이게 약분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BOD 용적부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있죠? 이거 시험 보다가 이거 그냥 막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도 딱 이렇게 써가면서 단위가 지워지는 거 확인하면서 우리가 공부해 줘야 돼요. 자, 침전 나왔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사실 이게 뭐 외우려고 하면 힘들죠. 근데 한번 좀 잘 써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 1, 이 독립 자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요거는 압축 침전은 4형 침전에 해당이 되겠고, 독립이 1이죠? 간섭은 맞아. 근데 응집이 2형 침전이에요. 그래서 요거 키워드로 제가 항상 정리를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보면은 1형 침전에서 독립 침전, 자유 침전, 스토크스 법칙을 따른다. 2형 침전, 플럭, 응결, 응집, 입자들의 서로 위치를 바꾸려 한다. 3형, 지역, 계면, 방해, 서로의 위치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형, 압축, 안밀, 고농도 폐수 적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 이게 여기서 난이도를 좀 조절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하기 부적합한 오염물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G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휘발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우리가 그 측정을 해요. 그래서 보면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그다음에 페놀인데 이 페놀과 벤젠 같은 경우는 비슷한 벤젠 고리를 갖고 있는 물질이면서
우리가 이제 방향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향족이란 얘기는 잘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공기 기체로. 그러면은 휘발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가스 상태로 잘 가는 애들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인데 시한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시한 이온이죠. 이온 전극법, 연속 흐름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사실 이 문제도 우리가 사실 또 거의 숫자 거의 같이 나왔어요. 사실 이게 0.2인데 0.8 됐대요. 그러면은 부피의 감소율이 얼마냐 이건데 이게 이제 뭐 검색을 하다 보면은 공식처럼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공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야. 그냥 1일 때 처음에 1이다. 그러면은 이때가 지금 0.2톤이잖아요. 그럼 0.2톤인 거야. 그쵸? 밀도가 0.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압축을 했대요. 0.2톤은 안 바뀌어. 뭐만 바뀌어요? 부피만 바뀌지. 압축을 했을 때 0.2톤인데 그때 밀도가 0.8이에요. 0.8톤의 세제곱미터를 해주면은 얼마가 나와? 0.25가 나오지. 부피가 1세제곱미터라고 가정하고 나서 계산하면 그러면 1이었다가 0.25 된 거잖아요. 100이었다가 25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처음에 100이었는데 또는 1이었는데 나중에 25 됐어요. 없어진 게 얼마냐? 그게 부피 감소율인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75%. 중요한 거 또 하나. 부피의 감소율이냐, 부피의 변화율이냐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선 감소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준 거고요. 변화율이라고 하면은 이제 25%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압축 전 이거 킬로그램으로 했어요. 0.2톤 또 우리가 어색할 수 있어서 킬로그램으로 그냥 바꿨지. 그러면은 200kg per 세제곱미터죠. 0.2톤이니까 200kg인데 어쨌든 간에 압축해도 200kg 해서 200kg의 변화된 밀도 보정하니까 0.25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과 0.25이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의 감소율은 감소율이죠. 감소율은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호수의 부영양화 칼슨 지수예요. 이것도 사실 부영양화에서 되게 꼭 알고 가야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 투명도 클로로필의 총질소인데 기가 막히게 또 아닌 게 하나 바로 들어있죠. 뭐예요? 총질소 아니지. 아닌 걸로 요거랑 우리가 AGP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 물어볼 수 있다. AGP는 조류 잠재 생산 능력 뭐 조류 생산 뭐 잠재 능력 뭐 조류가 아직 안 컸어. 이게 왕창 성장을 해야 그 이제 부영양화가 되는 건데 아직 안 큰 거죠. 그러면은 일단 물 떠와서 자 이제 키워볼게 하는 거야. 내가 조류를 막 뭘 먹을 것도 주고 잘 살 수 있는 공간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엄청 키워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이만큼 떠왔는데 이 속의 조류가 기껏 자라봐야 이만큼밖에 못 자라. 근데 조류가 이만큼이 자라게 되면 이건 바로 부영양화로 진행이 돼요. 근데 얘는 기껏 해봤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물은 나중에 부영양화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AGP예요. 그런 게 칼슨 지수의 아닌 걸로 예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억니은 디귿이 맞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나머지라 해봤자 뭐 TN이에요. TN은 총 질소죠. 또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데 인과 그다음에 질소 중에 더 영향이 큰 애는 누구다? 인. 그렇죠? 자,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파리협정이에요. 우리가 대기에서의 지금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후 변화, 온실가스 얘가 아주 가장 뜨거워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몇 년 전부터 기출에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게 지금 파리협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결국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지금 심각한 상태다. 지금 원래 비가 안 와야 돼. 사막에 막 비가 왕창 내리거나 지금 얼어야 되는데 안 얼고 뭐 차가워야 되는데 따뜻하고 따뜻해야 되는데 춥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왜 그런가? 그동안에 이렇게 나왔었던 지구의 형태가 갑자기 무언가로 인해서 큰 변화가 온 거지. 우리도 어때요? 우리 몸도. 뭔가의 환경이 바뀌면은 배탈이 난다거나, 그쵸? 물만 바뀌어도 배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지구가 탈이 난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온도가 너무 높아졌어. 2도씨를 갖다가 마지노선을 잡고 2도씨가 올라가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되니 2보다 낮은 1.5를 우리가 이제 목표로 가자. 이게 바로 파리협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2와 1.5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이걸 또 한번 썼어요. 파리협정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21년 1월부터 적용된 교토의정을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이에요. 15년도 12월 12일 파리에서 싹 다 모여가지고 195개국 다 해서 우리 이렇게 할게 사인을 했어요. 그게 뭐냐? 2도 안 되겠다. 뭐예요? 네, 1.5로 우리가 하자. 그게 이 내용이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을 목표로 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잡자. 요 개념이 바로 뭐냐면 탄소 중립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내가 이산화탄소를 1도 안 내보낼 순 없어. 하지만 나가는 거 흡수하거나 뭐 소멸되거나 뭐 있겠지?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를 합했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탄소 중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후반에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흡수량도 이제 증가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우리 모여가지고 얼마씩 이제 너 얼마 줄이자 해서 할당량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지금 요 내용이고 5년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너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요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이제 또 협회를 이제 협약을 했죠. IPCC 이런 게 여기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이제 2도씨 이하로 막고 이전에 1.5 이상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게 지금 보기에 2와 1.5로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량 생산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기후 보건과 적은 온실가스 배출 개발을 돕는 거. 온실가스가 덜 나오는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돈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가자 이거지. 그리고 돈도 금융경제도 거기에 맞게. 그래서 녹색 채권, 그다음에 뭐 그쪽에 어떤 뭐 증권, 또 뭐 금융 이런 산업들이 있어요. 해서 탄소 배출권도 돈 주고 사고 팔고 이게 또 있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큼 내보내면 안 돼. 100이 딱 나에게 주어진 양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일을 하다 보니까 150이 나갈 것 같아. 그럼 50을 내가 어디서 메꿔야 되거든요. 그거를 다른 나라 보니까는 50이 비어있는 애가 있어. 내가 그 돈 주고 사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금융경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편안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 나오죠? 탄소 중립을 향해서 우리도 달려가자 해서 법도 만들어 놨어요. 토양의 이온 교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양이온 교환은 비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지가 않습니다. 가역적인 그런 반응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리적 흡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역적인 주고 받고 가능하다. 나머지 내용은 많은데 pH가 감소하면 양이온 교환 용량도 감소하고요. 1kg이 보유하는 교환성 양이온의 총량에서 센티몰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흡착량이 큰 거 결국 뭐예요? 3+짜리가 그러니까 양이온의 그 이온의 전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흡착량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이온 교환 용량 CEC라고 하는데 이제 토양의 음전한 클로리드 표면에서 결정되고요. pH가 낮아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전하가 줄고 수소 이온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CEC가 감소합니다. 자, 그다음에 단위는 이제 밀리큐나 센티몰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전하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을수록 흡착력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토양과 관련해서 CC. 자, 그 다음에 지하수 상류와 하류 지점에 수두차 2m, 수평거리 100m, 투수계수 나왔죠? 50m per day. 되게 쉬운 그런 문제예요. 달시 법칙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건데 결국은 Q는 KIA죠. 이게 이제 그 VA 그러니까 유속과 그 다음에 그 면적에 대한 곱이 바로 유량인데 면적은 이제 A고 K하고 A가 결국 유속의 흐름 얼마나 잘 흘러가는가에 대한 속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는 투수계수라고 해서 50m per day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고 A가 어디 갔어요? 단면적이 지금 10제곱미터죠. 그래서 10제곱미터를 써주면 되겠지. 네, I는 경사예요. L분의 H예요. 그러면 L이 길이죠. H는 높이죠. 100분의 2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수두차가 2m, 수평거리 100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싹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0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50 미터 퍼 데이 단위를 잘 봐야 돼요. 미터 퍼 데이 제곱미터 얘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똑같기만 하면 되겠고 그랬을 때 세제곱미터 퍼 데이가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진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도 있죠.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진동 레벨의 거리 감쇄가 작다 되어 있는데 이게 주파수가 높은 파동이면 진동 레벨의 거리 감쇄가 크게 되겠습니다. 주파수 높다. 결국은 뭐 이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 감쇄란 얘기는 멀리 가면 갈수록 이게 얼마나 줄어드냐에 대한 개념이죠. 이게 크면은 거리 감쇄가 즉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종파, 횡파, 표면파 그렇죠? 있고 진동원에서 멀어지면 파동의 진폭이 작아진다. 뭐 이렇게 가다가 멀어지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1번과 3번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말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철도계도 자갈을 깔아두는 것은 진동 제어를 위해서 유효한 그런 방법이다. 진동을 분산을 시켜줍니다. 거리 감쇄가 크게 되겠고요. 주파수가 높은 파동, 고주파, 파장이 짧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낮은 파동, 저주파,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짧은 애들은 이렇게 투과력이 강할 수 있고 파장이 긴 애들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형태가 저주파와 그 다음에 고주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주파가 거리 감쇄가 더 크다. 자, 환경영향법 시행령상 환경영향평가의 생활환경 분야 세부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돼 있죠. 법에서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이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았고요. 그런데 생활과 관련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과 진동, 위락경관, 친환경적 자원순환 뭐 사실 얘네들을 나누기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이 악취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과 경관이나 친환경 자원순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생활이라고 건이라고 이제 법에서는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연 생태에서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그다음에 대기 분야에서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에서 수질, 수리수문, 해양, 토지 환경에서 토지 이용, 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이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 공중보건, 전파장애, 일조장애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적 자원순환해서 생활환경 분야에 들어가 있고 사회환경 경제 분야, 인구, 주거, 산업 이렇게까지가 이 영향평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향평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전략도 있고 뭐 있는데 여기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환경영향평가 세부 항목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서술해 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